교과서 107페이지 보시면 교과서 107페이지요. 거기 보시면 양거로 1번 임의 대리인의 복인권과 책임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서 기억 보시면 임의 대리인은 본인의 신임에 따라 선임된 대리인으로서 언제든지 사임이 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복인권이 없다 그랬죠.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인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복인권을 가진다. 기초적인 문제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 두 가지 경우죠.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틀리게 낸다면 본인의 승낙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 이렇게 하면 틀려요. 권하잖아요. 또는이죠. 그거 일단 주의하시고, 니은 보시면 판례는 대리의 목적인 법률 행위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라면 본인이 복대리 금지 의사를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복대리인 선임에 관해서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해돼요?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예요. 대리인 직접 안 해도 되는 경우란 말이에요. 이때는 일단은 본인이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다면 일단은 복대리인 선임에 대해서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겠다 그거예요. 그러나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분양 업무처럼 대리인 자신이 직접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요. 이때에는 본인의 명시적인 승낙 없이는 복대리인 선임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로 보아야 한다. 자, 그러면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분양은 반드시 대리인이 직접 처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 성질이? 아니요. 네. 직접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분양은요, 시공사에서 건설을 하잖아요. 그죠? 그 최종적으로 그 건설의 목적이 달성되는 건 분양이죠. 그죠? 근데 분양하는 사람마다 개인적인 천차만별의 능력이 다 틀려요? 아니면 다 획일적이에요? 틀려요. 예? 분양하는 사람들이 개인적인 차이가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해요. 여러분 분양하는 사람들 보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 중개사 자격증 땄어요. 그럼 그 공인중개사라는 사람 이제 자격증을 다 땄는데 각각마다 업무 역량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업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분양 업무는 대리인이 직접 해야 될 문제이지,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공사하고 분양까지 완료하는 게 목표란 말이에요. 그죠? 개인적으로 다 능력이 틀린데 광고하고 홍보하고 설득하고 투자 유치하고 권유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인적인 역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이 대리인이 직접 처리를 해야 될 문제이지 남시켜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개인차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개인차가 많이 존재한다. 그래서 분양에도 버는 사람 잘 벌고 못 버는 사람 못 벌잖아요. 똑같이 중개 업무를 하더라도 잘 버는 사람은 잘 벌고 못 버는 사람도 못 본단 말이에요. 그죠? 네? 네. 이해되셔요? 네. 그래서 아파트 분양이나 오피스텔 분양 업무는 이거는 대리인 자신의 직접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협의의 무건들이 가겠습니다. 자, 보시죠. 여기 지난 순환에도 자세히 봤는데 본인이 있어요. 본인이 아버지고 X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대리인이에요. 아들이에요. 아들이고 상대방 병과 뭐하죠? 갑 대리인을 해가지고 병과 매매 계약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문제는 아버지 소유 부동산을 지금 아들이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대리해가지고. 그죠? 근데 얘가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서 했을까요? 권한도 없이 했을까요? 지 맘대로 한 거예요. 권한 없이. 그래서 권한 없는 대리다. 이걸 협의의 무건들이다. 그래요. 지금 대리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의리? 한 거예요. 대리했잖아요.
대리를 했는데 권한이 있는 채로 권한 없는 채로 대리할 수 있는 권한 없이 자기가 임의로 대리를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가 아버지 소유 부동산을 팔은 거예요. 팔아가지고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느닷없이 돈을 2천만 원 딱 들으면서 아버지 2천만 원이요. 웬 돈이냐? 아버지 제가 팔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건 당연히 본인에게 그 행위 효과가 귀속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안 돼야 되죠. 따라서 협의 무권 대리는 무효입니다. 무효. 본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럴 리 없겠지만 얘가 돈 2천만 원 들고 가서 아버지 제가 그거 아버지 집 1억짜리 2억 원에 제가 팔았어요. 계약금 2천만 원 가져왔습니다. 잘했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진짜야? 라고 물어볼 수도 있나요? 놀라면서 너 학원 다니도 능력 좋아졌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이건 덮어놓고 무효로 처리하지는 말자 이거죠. 일단은 무효로 보되 나중에 본인이 유효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여지를 만들면 서로 좋지 않느냐 이거죠. 그죠? 그래서 유동적 무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본인이 추인을 하게 되면 유효가 되는 거고 또 추인을 거절하게 되면 그냥 무효로 확정되는 거죠. 따라서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형태의 무효라고 본다. 확정되지 않은 형태의 무효. 그래서 뭐라 그래요? 유동적 무효이다. 자, 추인을 한단 말이에요. 추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유효가 되죠. 추인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예? 쫓아가서 인정해준다. 따라가서 인정해주는 걸 추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추인. 쫓아가서 인정해주겠다. 어떻게 해요? 유효하게 인정을 해주겠다. 쫓아가서 유효하게 인정해주겠다. 이걸 뭐예요? 추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추인. 유효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본인이 그 무권들의 행위를 추인을 하게 되면 무권들의 행위는 유효로 확정이 되는 것이고, 그죠? 추인을 거절하게 되면 무효로 확정되는 것이죠. 그럼 추인은 어떻게 하냐면 본인이 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걸 추인권이라고 하는데 추인은 본인이 누구에게 합니까? 무권대리인에게 해도 되고 무권대리 상대방에게 해도 돼요. 그래서 추자가 이렇게 쓰잖아요. 양쪽으로 다 추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만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했을 때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 한해서 추인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상대방이 알아야. 그러니까 아들에게 추인했어도 상대방이 그런 사실을 모른다면 그때는 유효를 주장할 수가 없다. 본인은. 상대방이 사실을 안 때 한해서 추인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추인의 효과를 주장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유효를 주장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셔요? 상대방은 최고할 수 있고 또는 철회도 할 수 있습니다. 최고한다라는 건 무슨 뜻이죠? 최고가 뭐예요? 거듭해서 알린다 그런 뜻이죠. 재촉할 최 알릴 고자. 거듭 알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독촉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최고로 한다 그리고 철회한다라고 해서 철회한다는 말은 이 매매 계약을 무효로 돌리게 하겠다 그거잖아요. 그죠? 자, 철회는 누가 하냐면 상대방이 누구에게? 본인이나 무권대리인에게 철회할 수가 있어요. 양쪽으로. 근데 반면에 철회는 선의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무권대리라는 사실을 얘가 처음부터 알면서 계약을 했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철회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알고 계약했으니까 무권대리에서 알고 계약해놓고 이제 와서 철회하겠다는 건 앞뒤가 모순된 행위잖아요. 모르고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권대리였구나. 나중에 알게 되니까 그래? 그러면 철회하겠다라고 이건 말이 되는데 처음부터 애시당초 무권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약했으면서 이제 와서 철회하겠다라는 말은 앞뒤가 모순된 행위니까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철회는 어떤 경우만 선일 때만 가능하다. 무권들에 대해서 병이 몰랐을 때만 처리할 수가 있죠. 자, 반면에 최고는 선악을 묻지 않습니다. 병이 선이든 악이든, 즉 무권들에 대해서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최고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최고는 누구에게 하는 걸까요?
본인에게 하는 거죠. 너 추인할래 말래라고 독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추인할래 말래라고 물어보는 것이니까 추인권이 있는 사람에게 최고로 해야 되겠죠. 추인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합이 가지고 있으니까 상대방은 본인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최고할 수 있다. 그래서 선이냐 악이냐를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최고하는 것은 야, 너 추인권이 있으니까 추인하려면 얼른 해.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네가 결정을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추인 결정하면 유효가 되고 추인 거절을 결정하면 무효가 되듯이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확정되는 것이니까 얘가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물어보는 거니까. 결정은 누가 한다? 본인이. 따라서 상대방은 선이 악이 묻지 않고 최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당 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상당 기간 동안에 본인이 확답을 바라지 않았다면, 확답을 바라지 않아요. 누가? 본인이 확실한 대답을 발하지 않았다. 여기서 발 나오면 이건 발신주의입니다. 발신주의. 우리 의사표시의 기본 원칙은 도달주의가 원칙이라고 그랬죠? 근데 예외적으로 발신주의 취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상대방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은 발신주의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거절한 것으로 추인 거절한 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추정한다 그러면 X예요. 간주. 자, 추인 거절이다 그러면 무효로 확정되는 거예요? 유효로 확정되는 거예요? 무효로 확정되는 거죠. 왜 추인 거절로 간주하냐면 기존에 있었던 상태가 기존 상태가 뭐였죠? 유동적 무효 상태이죠? 그게 그대로 확정되는 거예요. 기존 상태가 무효가 유효로 뒤집혀지면 안 되죠. 기존 상태가 그대로 확정되는 거예요. 아, 김밥을 만들어 놨어요, 아침에. 아침에 김밥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대로 내비뒀다가 저녁 때 갔어요. 그럼 김밥이 딱딱해지죠? 김밥을 만들었는데 얘가 오뎅으로 바뀌지 않을 거 아니에요. 시간만 경과되면 기존 상태가 그대로 고정되는 거예요. 김밥은 딱딱한 김밥으로 바뀌는 거예요. 유동적 무효는 딱딱한 무효로 바뀌는 거예요. 그 상태가 그대로 고정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기존 상태가 유동적 무효 상태였던 게 고정되는 것이니까 확정적인 무효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유효로 뒤집혀지면 안 되죠. 어떤 액션도 가미하지 않았는데 기존 상태가 번복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냥 그대로 고착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유동적으로 공부한다. 유동적으로 공부한다. 예? 제대로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떨 땐 하고 어떨 땐 안 한다는 거죠? 그럼 이 상태로 계속 가면 합격, 불합격. 그죠? 불합격이란 말이에요. 기존 상태가 고착되는 거예요. 아무런 액션이 없다면. 따라서 불합격하기 싫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공부하셔야 된다. 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요거 나올 때, 시험에 나올 때는 상대방 최고였는데 상당 기간 본인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X. 추인 거절로 본다. 또는 추인 거절로 추정한다. 그러면 X. 추인 거절로 간주한다. 그래서 상당 기간 대신에 1월 이상 이렇게 넣으면 X예요. 그것도. 그죠? 또 요 발신주의를 겨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상대방이 상당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것도 X. 왜? 상대방이 확답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은 확답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게 도달주의를 얘기하잖아요. 발신주의인데. 그죠? 발신주의인데 이렇게 하면 이건 도달주의를 얘기하는 거니까 틀린 것이다. 본인이 바라지 아니하면 그래야 돼요. 본인이 바라지 아니하면, 확답을 바라지 아니하면 추인 거절로 간주한다. 이게 다 문제거리예요. 상대방이 확답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 틀린다는 얘기예요. 왜? 받았다는 말은 도달주의를 얘기하니까. 근데 우리 민법은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해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상대방은 책임을 집니다. 어떤 책임이냐면 대리권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해요. 상대방이. 그리고 본인은 추인을 하지도 않고 상대방은 철회하지도 않아요.
이게 본인은 저 대리인에게는 행위 능력이 있다라고 했을 때 상대방 선이 무과실이라면 어떤 책임을 지냐면 계약을 이행해 주든지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데 누구 선택해요? 상대방이 선택합니다. 그래서 협의의 무권대리 효과는 토탈 5가지예요. 본인의 추인, 거절, 최고, 철회, 책임, 추인, 거절, 최고, 철회, 책임, 추인, 거절, 최고, 철회, 책임, 추인, 거절, 최고, 철회, 책임. 해봐요. 시작. 추인, 거절, 최고, 철회, 책임, 추인, 거절, 최고, 철회, 책임. 추인은 누가 한다? 본인이 누구에게? 무권대리인이나 무권대리 상대방에게 추인한다 그랬죠? 그죠? 무권대리 체조 기억나시나요? 무권대리 체조. 네. 그죠? 최고는 상대방이 본인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죠? 상대방이 본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상당 기간을 정해서 본인이 확답을 바라지 아니하면 추인 거절로 간주한다. 그죠? 그 다음에 철회는 상대방이 본인 또는 무권대리인에게 철회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철회는 선일 때 한해서만 가능하고 최고는 선악을 불문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번엔 무권대리 책임인데 계약을 이행해 주든지 아니면 손해배상을 해 주든지 그거는 상대방이 선택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행을 선택하면 이행을 해주면 되고, 그죠?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선택하면 손해배상 해주면 되고, 의리. 자, 문제는 이거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네가 그 부동산을 좀 팔아라 얘기를 했어요. 숙권을 실제로 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숙권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다음 이제 팔라고 시켜가지고 아들이 이제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해서 다음날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계약금 2천만 원 있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시침이 때릴 수 있나요? 네. 누가 너 그거 팔라고 그랬어? 난 그런 적 없다. 아니 어제 아버지가 통화를 했잖아요. 그래서 난 그런 적이 없어. 라고 시침을 딱 뗄 수 있나요? 네. 아버지가? 네. 대리권의 존재를 아들 입장에서 증명하지 못하네요. 아버지가 거짓말하는 바람에. 우린 다 들었잖아요. 아버지가 시킨 걸로. 네. 근데 존재를 증명할 수가 없어요. 본인은 추인을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왜 그랬냐면, 저녁 때 이제 얘가 아버지 저 계약하러 갑니다. 알았어, 잘하고 와. 그랬단 말이에요. 그 이제 자기 모임에 친구들 모임에 딱 갔는데 들어가니까 친구들이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웬일이야 그랬더니 야, 너 땅값 그거 계속 오르고 있지 않나? 그 지금 이 신도시 개발 발표됐는데 당신 땅도 거기 들어간 것 같아. 축하해.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루에 막 1,000만 원씩 막 오르고 있어요. 계속 매일매일. 그 아들한테 시켰잖아요. 이거 팔라고. 네. 후회되죠? 네. 근데 밤새 고민한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미 계약을 했을 텐데. 그죠? 그래서 아버지가 선택을 한 거예요. 예? 어떻게? 모른 척 하기로. 그러니까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어제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계약 다 했는데 이제 와서 모른 척 하시면 저는 어떡합니까? 예? 분명히 이쪽에서 이 사람이 저한테 사기친다 뭐한다 하면서 고소해가지고 이제 감옥 갈 텐데 아버지 아들 감옥 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다녀오라는 거예요. 예? 네가 가서 몇 년 썩고 있어봐라. 그 땅값 오르면 그거 다 네 거지 이놈아. 아버지 입장에서 또 그럴 수밖에 없죠. 아니 하루에 지금 1,000만 원씩 오른다니까 한 달 지나면 세모 골라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냥 여기서 그냥 아들이 한 거를 가지고 추인을 해서 유효하게 인정을 해주느니 차라리 모른 척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싶은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선. 아들을 위해서. 네.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추인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절대 안 하죠. 상대방은 지금 하루에 1,000만 원씩 오른다 얘가 잡은 거 아니에요. 이 입장에서는. 네. 절대 처리 안 하죠. 그죠? 이런 경우에 얘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게 무슨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이에요. 무과실 책임. 이것도 무과실 책임. 무조건 100%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려면 무과실 책임은 무거운 책임이에요? 가벼운 책임이에요? 무거운 책임이죠. 따라서 얘한테 행위 능력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무거운 책임을 지울 수가 있어요. 만약에 얘가 제한 능력자라면 이 책임은 너무 무거워서 제한 능력자에게는 책임을 지우지 못합니다. 이해되시는 거죠? 네. 자. 그래서 협의의 무권들이 5개 효과를 봤고요. 참고로 철회를 하게 되면 무효가 되고 본인이 추인을 하게 되면 유효라면서요. 네. 그럼 본인은 추인을 하고 상대방이 철회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먼저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정되는 거예요. 따라서 추인 후에는 유효가 되니까 상대방은 철회하지 못하는 거고, 상대방이 먼저 철회권을 행사했다면 무효가 되는 것이니까 추인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본인이 추인하고 상대방이 철회하는 것은 어떤 거에 따라서 효과가 먼저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겁니다. 따라서 추인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철회 전에는 추인할 수 있다. 추인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추인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 아시겠죠? 다만 본인이 무권들에게 추인했을 때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철회했어요. 본인이 무권들인에 대해서 추인했는데 상대방이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철회했다면 철회된 거, 추인된 거. 여기다가 추인했을 때는 얘가 그 사실을 안 때 한해서 추인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건 모르는 상태라면 추인 주장하지 못하는 거고 따라서 철회된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추인인데 추인은 쫓아가서 인정하겠다. 이게 추인의 의사표시입니다. 그럼 누가 하느냐? 누가 하겠어요? 추인권자. 추인권자는 누가 되겠어요? 본인 또는 본인 사망하면 포괄 승계인이 추인권자가 되죠. 누구에게 추인합니까? 상대방인데 이 상대방은 무권대리인도 되고 무권대리인 상대방도 되고 그 승계인에게까지도 추인이 가능합니다. 추인의 상대방은 누가 된다고요? 아까 양쪽이라 그랬죠? 무권대리인, 무권대리인의 상대방 및 그 법률관계의 승계인에게까지도 추인할 수가 있다. 그죠? 자, 어떻게 하는 거니까? 추인 일방적 의사표시를 하는 형성권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일방적으로 추인을 하겠다 안 하겠다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상대방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독행위입니다. 형성권이니까. 다만 일부 추인하거나 변경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변경해서 추인하는 거 허용되지 않아요. 추인을 한다는 건 통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통으로. 일부만 추인한다 안 되고 변경해서 추인할 수도 없습니다. 추인은 통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묵시적으로도 가능하죠. 근데 모든 의사표시가 다 마찬가지예요. 의사표시 자체가 명시, 묵시가 다 가능한 겁니다. 모든 의사표시가. 묵시적 추인에 해당하는 경우와 묵시적 추인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자, 먼저 대금을 수령했다. 대금을 수령했어요. 아들이 판 부동산에 대해서 아버지가 대금을 수령했다는 말은 팔겠다는 거예요? 안 팔겠다는 거예요? 팔겠다는 거죠. 대금을 수령했다는 건 추인에 해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물건을 인도해 줬어요. 아들이 아버지 소유 부동산을 팔았는데 그 물건을 인도를 해준 거예요. 전비를 이전시켜 준 겁니다. 역시 이것도 팔겠다는 뜻이죠. 또 무권 소비대차예요. 무권 소비대차는 아들이 아버지 이름으로 돈을 빌린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자 입장에서 돈을 빌려줬는데 아버지에게 묻는 거죠. 갚을래? 어떻게 할래? 라고 했더니 변제를 독촉하니까 말미를 좀 주세요. 제가 대신 갚아드릴게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럼 아들이 무권들이 한 거를 본인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안 해주는 거예요? 대신 갚겠다는 거잖아요. 아들 대신. 그럼 인정해 주겠다는 뜻이죠. 따라서 이것은 추인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묵시적 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권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장기간 형사 고소도 하지 않았다, 민사 소송도 제기하지 않았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무권들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뭐 한 거죠? 침묵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침묵했다. 이거는 침묵은 의사표시입니까? 아닙니까? 침묵은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따라서 이건 추인에 해당한다, 추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니다. 아시겠죠? 묵시적 추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동의하십니까? 네. 자, 추인을 하게 되면 추인의 효과입니다. 5월 1일 날 무권대리 행위를 했고요. 6월 1일 날 본인이 뭐를 합니까? 추인을 해요. 그러면 이 추인한 것은 5월 1일 행위에 대해서 유효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소급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급표가 있다. 무권대리 추인은. 그래서 소급해서 유효를 확정시킨다. 추인의 효과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표현대리인데, 표현대리와 관련해서 효과 귀속과 관련해서 크게 보면 뭐와 뭘로 나눈다 그랬어요? 유권대리와
무권 대리로 나눈다 그랬죠. 대리를 다 한 거예요. 대리를 했는데 얘는 권한을 가진 자가 대리한 거고 얘는 대리권이 없는데도 대리를 해버린 거고 무권 대리가. 이 무권 대리는 다시 어떻게 나눠요? 표현 대리와 협의의 무권 대리로 나눈다 그랬죠. 표현 대리는 다시 125조 표시 대리.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라고 표현해요. 뭐라고요?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 126조는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그래요.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이 월자가 넘을 월자라 그랬죠?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그다음 129조는 대리권이 소멸된 이후의 표현 대리. 대리권이 소멸된 이후의 표현 대리. 그걸 129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같이 보면 보세요. 본인 갑이 대리권수의 표시를 병에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을이 병과 거래를 했다. 그러면 행위의 효과는 고난나의 대리행위를 했다면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일 때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이 된다. 이게 대리권수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위임장이에요. 위임장. 또는 명함을 파줘요. 예를 들어서 갑 사장님이 직원이에요. 직원인데 영업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얘한테. 그러면 다른 거래처 사장을 만나서 영업을 해야 되는데 얘가 직급이 부장이거든요. 근데 얘가 만나야 될 거래처 사장은 사장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레벨이 안 맞잖아요. 직급 레벨이. 그래서 얘가 어떻게 했냐면 이사라는 명함을 파주는 거예요. 우리 회사 이사로 하자. 실제로는 이사가 아닌데. 이해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통념상 얘한테 대리권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 명칭을 부여해줬다. 그렇다면 이건 대리권수의 표시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거예요.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을 사용하게 해주거나 이를 사용하는 것을 묵인해줬다. 그래도 대리권수의 표시에 해당한다라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어쨌든 이사가 아닌데 이사라는 명함을 파주었고 그래서 얘가 이사 노릇에서 상대방과 거래를 했다면 그 행위의 효과는 전부 본인에게 귀속이 되어야 한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면 125조의 적용 요건은 뭐예요? 대리권수의 표시가 있을 것. 두 번째, 대리행위 했을 것. 세 번째,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일 것. 대리권이 없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데 잘못이 없어야 된다. 그거죠. 자, 이번에 126조입니다. 본인 갑이 있고요. 기본 대리권이 존재해요. 기본적으로 원래 대리권이 있는 애예요. 얘가. 근데 자기 대리권이 있는데 그 권한 범위를 넘어서 대리행위를 하는 거죠. 뭐를 하죠? 월권행위를 한 거예요. 상대방이 얘한테 월권행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이 됩니다. 여기서 이 정당한 이유, 대리인에게 월권행위 할 수 있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믿어야 되는데 이 내용은 선의 그리고 무과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하고 똑같은 거예요. 선의 무과실이. 그런데 법전에서는 그것을 정당한 이유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법전에서는. 그 정당한 이유라는 게 뭐라고요? 선의 무과실. 같은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대리권이 있었다가 기본 대리권이 있었다가 그 대리권이 소멸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대리행위를 했고 그 행위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이 되는 제도가 멸권대리예요. 자, 그럼 이 세 가지 표현 대리 중에서 공통점 뭐죠?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이 공통점. 그쵸?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 다 똑같아요. 결국은 이렇게 돼서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된다는 것은 표현 대리 제도는 누구를 보호해 주는 건가요? 본인 보호예요? 상대방 보호예요? 상대방을 보호해 주겠다. 선의 무과실인 상대방을 보호해 주겠다는 취지에서 표현 대리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125조 표현 대리는 요건이 뭐야? 표시가 있을 것, 권한 내의 대리행위, 선의 무과실. 126조는 기본 대리권이 있고 월권행위 했고 상대방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이게 선의 무과실. 멸권 대리는 대리권이 있다가 소멸했고 대리행위 했고 선의 무과실. 이해되셨어요? 네. 표현된 이 세 가지가 다 공통점 상대방 보호에 있다.
그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이 되는 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대리권이 있는 자예요? 대리권이 없는 자예요? 무권들이잖아요. 무권들이. 대리권이 없잖아요. 그 대리행위할 대리권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표시를 해줬다 이거죠. 기본 대리권이 있었는데 그 범위를 오버한 거예요. 이건 있었던 대리권이 소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아버지가 예를 들어 죽었어요. 아버지가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재산이 어머니하고 자녀에게 넘어갔어요. 상속이 일어났죠? 상속. 그래서 이 아들 재산에 대한 법정 대리인이 된 거예요. 그럴 수 있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망하면 그 자식하고 어머니는 배우자니까 이 남편의 배우자에게 얘한테는 어머니잖아요. 같이 상속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10억, 여기는 20억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30억 남겨두고 사망했는데 이렇게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10억은 얘 아들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미성년자니까 엄마가 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나요? 그죠? 법정 대리니까 이 재산을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성년이 되는 순간 법정 대리권은 소멸했는데 엄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리행위를 한 거예요. 아들 대신. 이렇게 되면 이게 대리권 소멸 이후에 표현대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미성년자이었던데 이 어떤 시절에 법정 대리인이잖아요. 엄마가. 근데 얘가 성년자가 됐잖아요. 그럼 법정 대리권 소멸했죠? 네. 대리권이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대리권이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대리행위를 한 거예요. 미성년 본인의 재산에 대해서. 그거는 본인의 효과 귀속된다, 안 된다? 된다. 대리권이 있다가 소멸했잖아요. 소멸됐는데도 대리행위 했으면 상대방이 믿을 만한 선이 무과실이라면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이 된다. 그 얘기예요. 전달됐어요? 네. 그러니까 얘가 미성년자이었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법정 대리인이었어요. 대리권이 있었는데 대리권이 소멸한 거예요. 왜? 성년되면서. 근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대리권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거래를 했다면 그 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이 된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거기 116페이지 보시면 116페이지 125조 나와 있죠?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염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타인과 제3자 간의 법률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책임 없다. 봐봐요. 그래서 125조가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 그랬잖아요. 제3자에 대해서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 그랬어요. 자, 여기 봐봐요. 얘가 제3자고 제3자에 대해서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예요. 그럼 왜 타인이라고 하냐면 대리인이 아니니까. 예? 제3자에 대해서 얘가 대리인이 아니니까 타인이라고 표시했지만 그 표시한 이 사람이 제3자에게 표시를 해준 거잖아요.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근데 얘 입장에서는 대리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타인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제3자에 대해서 타인에게 대리권이 있음을 표시했으니까 네가 그 타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 그 얘기예요. 전달이 돼요? 네. 다시 읽어봐요. 제3자에 대해서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했으니까 그러면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타인과 제3자 간의 법률행위에 대해서 너 본인 책임져야 된다. 그 얘기죠. 자, 오른쪽에 126조 보시면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그죠? 권한 외의 법률행위예요. 그죠? 칠판 보시고 기본 대리권이 있었고 그 범위를 넘었단 말이에요. 자, 대표적으로 어떤 사례냐면 부부간에는 일상 가사에 관한 상호간의 대리권이 존재합니다.
부부간에는 일상 가사에 관한 일상의 가사, 예? 의식주와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법정 대리권이 서로 존재해요. 부부라면 사실혼이든 법률혼이든 부부간에는 서로 대리권이 있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 명의로 계약을 해도 되고 남편이 아내 명의로 계약해도 된단 말이에요. 서로 대리권이 있어야 부부라면.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일상가사 대리권. 이 일종의 법정 대리권이에요.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부부간에는 당연히 이런 대리권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런데 따라서 아내가 남편 명의의 법률행위를 해도 되고 남편이 아내 명의로 법률행위를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게 어떤 범위 내라면 일상의 가사의 범위 내라면 일상의 가사 집안일이라면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 카드 긁어도 되는 거죠. 남편이 아내 카드 긁어도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일상의 가사 범위 내라면 주로 의식주와 관련된 것들이겠죠. 어렵지 않죠? 일상 가사 범위 내라면 가능한데 자, 남편이 출근을 합니다. 집에 왔어요. 보니까 남편이 그래요. 여보, 내 자전거가 안 보여?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그거요. 당신 거 그 자전거 그거 처분했어요. 왜? 아니 사실은 당신이 돈을 못 벌어다 줘가지고 내가 병원을 못 갔잖아요. 그래서 병원비 쓰더라고 그 자전거 팔았어요. 그럼 남편이 뭐라 그래요? 잘했군, 잘했어. 그죠? 그건 일상 가사 범위 내잖아요. 남편이 그 다음날 또 출근해 또 들어왔어요. 여보, 내 오토바이가 안 보여?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 그래요? 팔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팔았어요. 이거 뭐 때문에? 그랬더니 어머니 아프시잖아요. 수술비 내야 되는데 그 수술비 없어가지고 당신이 돈을 못 벌어다 주니까 내가 오토바이 팔아가지고 수술비 냈어요. 뭐라 그래요? 잘했군. 잘했어. 그죠? 그 다음날 또 출근했다 왔어요. 여보, 왜요? 내 차가 안 보여. 아내가 뭐라 그래요? 팔았어요. 예? 왜냐면 지금 우리 애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저기 누워있는데 수술비도 없고 해가지고 그 차 팔아서 수술비 낸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잘했군. 그죠? 그 다음날 갔다 왔어요. 띵동 했더니 누구세요? 너는 누구시고요? 너는 누구냐? 나 오늘 입주했는데 뭘 팔았어요? 집을 팔아버린 거야. 이것도 일상가사 범위 내예요? 그건 일상가사 범위를 넘었잖아요. 오버했죠? 일상가사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해서 지금 뭘 했어요? 집을 매매했단 말이에요. 아내가. 그래서 상대방이 아내에게 집을 팔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때는 본인에게 효과 귀속되는 거예요. 이때 부부라면 일상가사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해서 지금 집을 매매했으면 월권행위 한 거잖아요. 근데 이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부부라면 확인하고 조사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우리 판례예요. 따라서 부부관계인데 본인에게 직접 확인하고 조사하지 않았다. 그러면 얘한테 과실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선의 무과실 이어야 효과 귀속된다면서요. 근데 본인에게 직접 확인 조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과실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그때는 효과 귀속되지 않아요. 따라서 여러분 나중에 부동산 할 때도 부부 문제라면 반드시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라면 본인에게 확인하고 조사해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안 그러면 중개사고 터지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실제로 이 을료하고 부동산에서 자주 차도 마시고 이렇게 같이 부인들, 남편들 만나가지고 같이 술도 마시고 오랫동안 친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내가 갑자기 전화 온 거예요, 부동산에. 우리 집 좀 빨리 처분해달라고. 우리 남편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좀 후속되게 생겼다고. 합의금 만들어야 된다고. 빨리 처분해야 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언니가 도와줄게. 이러면서 팔았거든요. 알고 보니 이혼했던 거예요. 서로 다 위조한 거예요, 아내가. 돈 받고 튄 거예요. 그걸 모르고 중개했다. 그래서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본인에게 확인 조사해야 된다.
이해되셨어요? 안 그러면 본인에게 효과 귀속되니까. 자, 이게 표현대리와 관련된 겁니다. 자, 여기 갈사장, 주방장이에요. 주방장이 권한을 가지고서 고기를 구입했어요. 그죠? 고기, 고사장이에요, 고사장. 고깃집 사장. 그래서 얘가 이제 주방장이 고기를 사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주방장이 날고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 고사장 집에 가서 고기를 사오는데 날고기가 좋아 그러면서 휙 던져가지고 탁 먹고 휙 던져서 탁 먹고 그러니까 사장이 볼 때는 기분 나쁘잖아요. 그 팔지도 않은 거를 이렇게 날로 쳐 드시냐 그러면서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죠? 잘렸죠? 대리권이 소멸했죠? 그랬더니 이놈이 내가 그거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하더니 다시 가서 고기를 또 매매를 하는 거야. 대리권이 소멸했는데 잘렸는데 그 다음날 왕창 고기를 주문해서 지가 갖다가 집에서 싸놓고 막 먹는 거예요. 이렇게. 날고기가 좋아 그러면서. 자, 그랬을 때 이 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이 될 것이냐 그거예요. 즉 고기값을 얘가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대리권이 소멸한 상태에서 대리행위를 했죠. 그죠? 상대방 거기에 대해서 잘린 거를 몰랐잖아요. 그 기존은처럼 대리한 줄 알고 거래를 했던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된다 안 된다? 된다. 대리권이 있다가 소멸했고 권한 내에서 대리행위를 했고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하면 효과는 귀속되는 것이니까 따라서 고기값 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나는 그 고기 구경도 못했는데 그래도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표현들이란 말이에요. 자신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 왜 표시를 했느냐? 고난 범위를 넘었잖아요. 넘은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거예요. 대리권이 있다가 소멸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본인은 책임을 강조하는 게 표현대리제도의 취지입니다. 결국 누구 보호한다?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게 표현대리예요. 이해되셨죠? 자, 정리를 해보면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그 다음에 요건 월권대리, 요건 멸권대리 그랬죠. 대리권 소멸 이후의 표현대리. 기본적으로 대리권 수요 표시와 관련해서 우리가 아까 사회 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 후 묵인했다. 이것도 대리권 수요 표시에 해당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사라는 직함을 줬다라고 하면 요것도 대리권 수요 표시에 해당한다. 명함을 봐주면. 권한 내 대리행위하고 상대방 선의 무과실은 다 공통이에요. 그죠? 상대방 선의 무과실은 다 공통. 125조 6조 9조 공통. 그 다음 126조 관련해서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공법상의 권리라도 무방하다. 그리고 기본 대리권과 월권의 간에는 동종 유사함을 요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기본 대리권이 있고 기본 대리권이 등기 신청권이에요. 등기 신청하라고 했더니 대물 변제를 했어요. 대신 빚을 갚아버린 거예요. 부동산으로. 등기 신청에 대한 대리권이다 그러면 이거는 공법상의 권리죠. 등기 신청권이 뭐냐면 등기소 있잖아요. 등기소에 갑과 을이 같이 가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등기 신청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 이건 국가와 개인사의 관계니까 공법상 권리예요. 근데 등기 신청하라고 서류 줬더니만 그걸 빚을 갚아버렸네요. 이건 사법상 뭐가 돼요? 예? 사법상 대물 변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등기 신청권이라는 기본 대리권이 공법상 권리인데 사법상으로 대물 변제했단 말이에요. 사법행위예요. 그죠? 공법상 기본 대리권을 근거로 해서 사법행위를 했어요. 그럼 기본 대리권과 월권행위 사이에 동종, 유사함을 요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서로 상관없는 거라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126조 적용되는 건. 얘하고 전혀 별개라도 상관없다는 말이에요.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기본 대리권과 월권행위 간에는 동종 유사함을 요하지 않는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129조는 대리권 소멸 이후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요. 자, 이건 뭐냐면
주방장이 잘렸죠. 그리고 그 잘린 주방장이 고깃집 가서 고기 거래를 하면 129조가 적용되어서 본인에게 책임이 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건 어떤 거냐면 주방장이 잘리고요. 얘가 부주방장을 복대리로 선임해서 부주방장이 찾아간 거예요. 고깃집에. 이 경우에도 복대리가 적용되어서 이 경우에도 본인에게 책임이 귀속이 된다는 게 이 판례예요. 대리권 소멸 이후 복대리는 선임한 후 그 복대리의 행위에 대해서도 이게 적용된다라는 말은 부주방장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방장이 잘린 다음에 주방장이 고기 산 것은 129조. 주방장이 잘린 다음에 부주방장을 복대리로 선임해서 부주방장이 가서 고기를 산 것도 129조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세 개 다 상대방 보호하는 제도라고 했죠? 네. 따라서 상대방은 전부 선임 무과실이 공통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125조하고 129조는 상대방 선임 무과실이 추정이 돼요. 근데 126조만큼은 추정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정당한 이유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다른 데는 다 선임 무과실이라고 했어요. 155조나 129조에서 선임 무과실이라고 했는데 126조만큼은 정당한 이유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선임 무과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왜 그러냐면 얘가 제일 많은 사례예요. 그래서 이 129조 적용 사례는 엄격하게 해석을 합니다. 판례가. 129조가 제일 사건이 많아요. 왜냐면 기본 대리권이 있었던 사람이고 여기는 애시당초 대리권이 없었던 사람인데 그 기본 대리권에서 월권 행위하는 것은 간발의 차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좀 더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상대방 좀 더 조심해라. 그런 의미에서 추정해주지 않습니다. 판례가. 126조만큼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 117페이지 보시면 교과서 116조 대리인이 권한 외의 법률 행위를 한 경우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그래서 정당한 이유라고 달리 표현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한 장 넘겨보시고 118페이지 보시면 118페이지 그 판례 나와 있죠. 비법인 사단인 교회의 대표자는 총유물인 교회 재산의 처분에 관해서 교인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대표해서 행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그리고 교회 대표자가 권한 없이 행한 교회 재산의 처분 행위에 대해서는 민법 제126조 표현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준용되지 않는다. 준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밑줄 그세요. 비법인 사단인 교회. 그것만 밑줄. 126조 적용된다, 적용 안 된다? 적용 안 된다. 그 위에다가 교회 위에다가 종중 이렇게 쓰세요. 종중. 마찬가지예요. 종중에 대해서도 126조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다. 교회나 종중에 대해서는 126조 적용되지 않아요.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디귿 보시면 공법상 행위 그랬죠. 그래서 기본 대리권이 등기 신청권 등의 공법상 권리이고 표현 대리 행위가 사법상의 행위일지라도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는 적용된다. 된다. 미음 내려가 보시면 미음 동그라미 미음 일상가사 대리권은 일종의 법정 대리권으로서 126조 기본 대리권에 해당한다. 그죠? 그래서 밑에 네모 박스 보시면 판례에서 2번 보셔요. 기본 대리권과 권한을 넘은 행위는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다. 그죠? 한 장을 넘겨보시고 거기 3번 동그라미 3번에 니은 동그라미 니은 보시면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있어서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언제 네모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해야 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 세 가지 기억하실 수 있지요? 네. 예. 다 공통점이에요. 상대방 선임 무과실. 다만 이 126조만큼은 추정되지 않는다는 거. 나머지 다 추정되고요.
자, 여기까지 보고 잠시 쉬었다가 무효와 취소부터 보겠습니다.